자, 수특 147쪽이고요. 독서. 한번 봅시다. 너네 이거 채권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이번 모의고사 때도 채권 비스무리한 게 나왔죠? 소유권 관련된 거였죠? 물권. 그래서 이제 너네가 요거를 좀 이따가 내가 설명할 때도 얘기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게끔 해주는 반대편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권리가 있으면 반대편에 의무가 있어. 오케이? 이거 우리가 기억을 일단은 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지문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너네가 이제 그걸 기억해 놓으면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채권 나옵니다. 채권은 너네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채권은 빚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오케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예요. 여기에는 지금 구구절절 뭐라고 돼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채권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왜 어려울까? 채권 나오면 왜 우리는 짜증날까? 가장 큰 이유는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이 어려운 이유는 누가 누구에게 이게 아주 개빡치죠. 요거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요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증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 돈이 필요하면은 예를 들면은 너네 같으면 돈이 필요하면 친구한테 뭐 하면 되죠? 돈을 빌리면 되죠.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채권을 발행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A라는 뭐 국가든 기업이든 어떤 이 집단이 그럼 이 채권을 예를 들면 B라는 애가 이걸 구매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관계가 되는 거죠. B가 A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B한테 있는 거죠. 이해돼? 요런 관계가 일단 기본 설정이야. 채권에 대한. 자, 그러면 좀 전에 그랬지. 채권을 B가 가지고 있으면 그 반대편은 뭐가 있는 거야? 의무. 채권에 대한 의무를 두 글자로 하면 채무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기본 설정을 가지고 가자고. 자, 그래서 채무증서 할 때 이게 바로 의무고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난해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1문단부터 정리해볼게. 1문단의 내용은 일단 채권시장은 발행시장이 있고 그 다음 유통시장이 있대. 자, 채권이 어쨌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랑 다른 이유는 자, B라는 애가 방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B라는 애가 이 채권을 C라는 애한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B가 A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B만 A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하지만 이 채권이라는 제도는 그거랑 좀 달라서 B라는 애가 C라는 애한테 그걸 양도하거나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발행시장은 그러니까 뭐야? 최초로 A라는 애가 돈을 빌리는 거야. 오케이? 채권을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뭐 예를 들면 B라는 애가 이걸 사겠지. 이런 관계가 바로 발행시장의 관계고요.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그 조직 또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즉 투자자한테 채권을 파는 거고요. 발행시장 말고 유통시장은 뭐냐면 B라는 애는 어때? 채권을 얘가 만든 건 아니지. 그냥 채권을 샀을 뿐이죠. 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C라든지 아니면 D라든지 이런 제3자들에게 이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 되는 거야. 됐지? 요런 차이가 있는 거야. 자, 됐어. 그래서 여기에 그 발행시장과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뭐가? 여기에 물량과 가격이 서로 상이하게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즉, 이 둘은 가격과 물량이 서로 다르게 결정이 된대.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처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자, 여기서 나오잖아? 대형 투자자들은 보통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B 같은 친구들이 대형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대형 투자자. 됐고, 얘네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해 채권을 많이 사. 그 다음에 이를 유통시장의 일반 투자자, 즉 B라는 대형 투자자들이 C, D라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팔게 되는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까지가 1문단의 내용이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이 1문단의 설명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 그리고 이번에 그 물건 관련해가지고 뭐 갑자기 까먹었네. 매수인하고 매도인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막 이런 아주 열받는 단어들이 막 쭉쭉 나왔거든요. 여기도 이제 너네 이런 단어들 나오면은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채권 발행 시장에서 거래 방식은, 여기서 포인트 발행 시장이야. 발행 시장에서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됩니다. 자, 이것도 그럼 두 번째 문단 정리해야겠네. 두 번째 문단은 자, 사모 발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 발행이 있대요. 공모 발행.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발행 시장의 두 갈래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지. 지금 우리 유통 시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그래서 발행 시장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 발행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 사적인 교섭으로, 자, 이거는 어때? 사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소규모의 단기 자금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뒤에 우리가 비문화 읽을 때 왜 오래 걸립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 이거를 제대로 읽고 얘는 빨리 읽어야 되거든? 왜? 반대잖아. 근데 우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얘를 이해 못하니까 뭐가 돼? 뒤에까지 오래 읽어. 얘는 얘는 천천히 읽고요. 얘는 빨리 읽는 거예요. 얘는 천천히 읽고요. 얘는 빨리 읽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돼야 우리가 비문학 속도가 빨라져. 자, 그럼 공모 발행은 내가 글 안 봐도 알지? 사적이겠어, 공적이겠어? 공적이겠지. 소규모겠어, 대규모겠어? 대규모겠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진짜 그런지 봐봐.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하므로 사모 발행에 위해서는 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네. 얘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너네가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도 있고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냐? 자, 소화된다는 게 뭐야? 채권이. 소화된다는 거. 이게 채권이 팔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채권이 팔린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또 뭐라고 이해해야 돼? 빚을 받았다. 빚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되지. 돈을 빌려 받았다. 라고 이해해야지. 채권을 팔았다는 건. 이해돼?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걸 받았다. 또는 아니면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채권이 팔렸다는 건. 그리고 중요한 건 어때?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어때?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돈이 제대로 빌려받지를 못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한편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장소에 따라서 이제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거래가 된대. 자 그럼 이것도 또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단에 장내시장 그 다음에 장외시장. 자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평가원 지문에서 이런 구조로 글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지금 너네 봐라. 1문단, 2문단, 3문단 지금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지. 평가원 지문은 이렇게 문단별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글을 주지 않아. 만약에 줄 거면은 1문단이나 2문단 정도는 그래도 관계가 있지. 어떻게? 발행시장 안에 하나 있고 2개 있다. 요 정도는 연결이 되잖아. 근데 세 번째 문단은 전혀 다른 내용이 또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똑 떨어지는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진 않아. 서로 계속 연결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 하다못해 우리 모의고사에서 그 민 지문 같은 경우도 가, 나 지문 엮여 있는 것도 가랑 나 지문이 완전 동떨어져 있나요? 다른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얘도 같은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딴소리 하는 거 이런 경우는 모의고사에 안 나온다는 거 너네 기억해줘. 그냥 우리는 이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쫙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너네가 읽었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천천히 해보면, 왜냐하면 뒤에 그 채권 가격 결정하고 입찰하는 거 거기가 이제 조금 너네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천천히 볼게요. 자, 일단 네 번째 문단입니다.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이것도 두 개야. 첫 번째 발행시장과 두 번째 유통시장이 서로 달라.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쭉쭉 가는 거야. 자, 보면 일단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과 달리, 자, 유통시장은 뭐다? 시장 수급에 따라. 자,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머릿속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야겠죠? 자, 시장에 이 유통, 즉 채권이라는 게 많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양이 많으면. 그렇지. 자, 양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우리 수요 공급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끝. 얘는 됐고요. 자, 근데 발행시장은 다르대.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대. 얘는 경매야.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너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너희들 지금 다 이제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이잖아요. 우리 다 부자잖아요. 자, 너네가 이제 다 채권 투자자가 될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 채권을 이제 왜 내가 너네 보고 부자라고 말했냐면은 채권 하나당 보통 가격이 한 1억 정도씩 해. 비싸. 엄청 비싸. 너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다 이렇게 심각한 표정인 거야? 아무튼, 나도 없어. 그냥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은 너네가 채권 투자자라고 해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너네가 채권 투자자인데, 자, 남준이가 채권을 발행을 했어. 얼마짜리로 발행할까? 나 돈 많고 싶으니까 100억짜리로 할게. 내가 이걸 발행을 했다고. 그럼 너네가 이제 나한테 사실상 100억을 빌려준 셈이 되는 거지. 그럼 너네는 나한테 100억을 빌려줬다가 남준이가 100억을 갚아. 만약에 1년 뒤에. 그럼 너네들 이득이 있어? 없잖아. 그냥 100억을 내가 받았다가 돌려주면 오히려 너네는 손해져. 왜? 금전적 가치가 변하잖아, 그동안에. 물가가 막 오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자, 채권을 투자하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100억을 빌려줬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나중에? 이자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이자가 바로 금리가 되는 거야. 금리가 바로 이자율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채권 가격이라 함은 우리가 이 100억이라고 하는 빌려주는 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액면 금액과 금리까지를 모두 고려한 그 내용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 자, 이럴 수도 있어. 자, 남준이가 100억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고 싶어. 100억이 필요해, 남준이가. 근데 남준이가 이런 사람인 거야. 얘가 아주 사기꾼이야. 유명해,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얘는 돈 안 갚기로 유명해. 그러면은 어때? 100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100억이 유지가 될까?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100억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 이해돼? 빌려준 돈이랑 채권 가격은 그러니까 서로 따로온 거야. 오케이? 아니면 남준이가 사기꾼이 아니라 엄청나게 신뢰도가 높아. 그리고 앞으로의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거란 예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돈의 가치가 막 이제 엄청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어. 예를 들면 남준이한테 100억을 23년에 빌려줬는데 24년에는 100억의 가치가 더 오른대. 예를 들어. 그럼 어때? 100억보다 채권의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오케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봐봐. 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게 그 소린 거야.
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걸 떠나서 채권의 가격은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입찰 조건으로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거 밑줄을 쳐놔야 돼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집니다. 밑줄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너네가 외우면은 오히려 편한데 그래도 이제 내가 이유를 알려줄게. 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역의 관계를 지니는가. 자, 이건 찬찬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이 있습니다. 자, 역의 관계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이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이 둘이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반비례. 그럼 이걸 좀 더 또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얘기할게. 자, 금리가 높아질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투자자들이 금리 높아지는 걸 그럼 좋아하겠니?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채권을 그럼 금리 오르는 거 싫어하겠지. 이해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금리가 오르는데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자, 생각해 볼게요. 차근차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채권을 처음에 발행할 때 이제 찬찬히 설명해 줄게.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저 하는 강사 같은데. 자, 채권을 발행할 때 얘들아, 이 채권의 금리는 고정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금리가 10%라고 하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100억을 빌려줬을 때 1년 뒤에 이 친구는 110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너네가 알면 되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채권의 설정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 1년 뒤에 금리가 높아진대. 여기서 얘들아,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드, 이 세상의 금리가 높아지는 거야. 이 세상의 금리가. 자, 그러면 너네 생각해 보세요.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채권을 샀어. 그러면 내년에 기대 수익은 얼마다? 10억이지, 10억. 10억이 공짜로 생기는 거죠, 1년 동안. 근데 우리 리얼 월드에서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예를 들면 20%가 됐어. 이 채권의 금리보다 높아. 오케이? 그러면은 리얼 월드에서 채권을 사지 않고 그냥 저축한 사람이 있어, 100억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거야? 20억을 버는 거지. 120억이 되는 거죠, 1년 뒤에. 자, 그럼 어때? 채권을 사는 게 더 이득이었어? 저축하는 게 더 이득이었어? 저축하는 게 더 이득이었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 왜? 채권을 사는 게 손해거든. 그냥 저축하는 게 낫거든. 이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그럼 다시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그럼 어떻게 돼?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 오케이? 이렇게 너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금리가 변화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 너네가 적어놔야 되는 건 채권의 금리는 고정돼 있다는 게 포인트야. 채권의 금리가 바뀐다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은 너네 뉴스 봤어?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지금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겠어? 떨어지고 있어.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 이게 이제 김남준 채권 강사의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요런 관계가 있다까지 너네가 알아두세요.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느냐? 아니 3월 모의고사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의미심장해. 왠지 걱정돼 지금. 너네 이거 내용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때?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 그럼 너네가 머릿속에서 뭘 바꿔야 돼? 금리가 낮았다는 건 채권 가격을 어떻게 했다? 높게 제시했다. 이렇게 적어놔야지 여기. 자, 그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가 바로 뭐다? 채권 가격을 높게 제시한 투자자야. 당연하겠죠. 그러면 너네 입장에서도 비싸게 주고 산다는 애 걔한테 팔고 싶지. 싸게 주고 산다는 애한테 팔고 싶진 않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때요? 그런 애한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갑니다. 요거 유통시장 지울게요. 지금 발행시장만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자, 발행시장에서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분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할게.
이걸 좀 더 쉽게 바꿔서 어떻다? 채권 가격을 낮게 제시한 애들, 높게 제시한 애들. 높게 제시한 애들에게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채권의 물량을 배분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비싸게 사준다는데 개꿀이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은 어때? 자, 소화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채권이 근데 다 안 팔려. 팔다가 다 안 팔렸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남아? 가장 높은 금리. 자,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낮은 가격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정리할게. 최고 낙찰 금리. 최고 낙찰 금리라는 게 있을 때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최저 채권 가격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이 지문에 공부할 만한 점이야. 우리가 내가 오른쪽에 쓴 노란 네모 박스, 이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게 이 지문에서 우리가 공부할 만한 내용이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너네 모르는 단어 나왔다. 제고가 뭐게요? 제고는요, 이게 I 제자 고가 있고요, 어이 제자 고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배경 지식으로 말해주면 이 제고가 있어. 이거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제고. 근데 우리가 지문에 써 있는 건 뭐야? 제고죠, 제고.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럴 수 있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뜻이야. 오케이?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이제 이것도 우리 연습하는 거야. 단일 가격 제시. 두 번째, 복수 가격 제시. 세 번째, 차등 가격 제시.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돼.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어딨지? 단일 가격은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청산 금리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낙찰.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해. 자, 이제 너네가 내 설명 들으니까 단일 가격 제시는 어때? 엄밀히 말하면 개손해죠. 그렇잖아. 왜? 최고 낙찰이 뭐였는데 가장 싼 채권 가격으로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가 제일 손해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가격 낙찰은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인수금액을 적용해 나가면서, 자, 복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경매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맞게,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맞게. 그럼 당연하게 너네 같으면 낮은 금리에 있는 애들한테 팔을래, 높은 금리에 있는 애들한테 팔을래? 낮은 금리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먼저 팔기 시작하겠죠.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차등은 뭐냐? 차등은 이제 너네 요 단어 기억하면 좋죠? 단일과 복수를 절충 기억하면 좋죠? 절충이 뭐야? 두 개를 섞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단일과 복수를 절충,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 차근차근 잘 봐야 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혼합한 것 해놓고, 자, 여기서는 먼저 단일 가격 낙찰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결정한 후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을 묶는데, 그런 다음에 각 그룹 내에서 최고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인수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 이것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건 예를 들어를 좀 잘 보면, 예를 들어 입찰 시에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즉 금리 호가 단위가 0.05포인트고 자, 최고 낙찰 금리가 5.00이야. 그러면 차등 같은 경우에 일단 처음으로 5.00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내 금리 간격이 0.1포인트라고 하면은 차등 금리 구간은 일단 5에서 4.90. 이게 일단은 하나야. 5에서 그 다음에 4.90%. 요게 하나. 그룹화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뭐랬어? 호가 단위. 하나의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0.05니까 여기
4.90에다가 0.05를 뺀 저기에 보시면은 4.85%에서 그 다음에 여기 1% 차이 나야 되니까 0.1% 차이 나야 되니까 4.75 이렇게 묶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간다라고 돼 있고 여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에 그 그룹별로는 상이하게 해놓고 그룹 내에서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너네 말해주세요. 이 첫 번째 그룹에서는 어떤 금리를 받아? 5.00. 이 그룹에서는 4.85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 지문의 설명 끝이야.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2번 하나만 일단 볼게. 자, 보겠습니다. 자, 갑국정부는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쫙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권 발행자는 누구 거를 팔아주는 게 제일 이득인가요? 당연히 F죠, F. 왜? 금리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그냥 답이 5번이야. 왜? 얘 먼저 팔거든.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요. 파는 순서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너희들이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금리 간격이 0.02포인트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해놓고 여기도 체크해야지. 이 보기는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요것도 체크해놓고.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요것도 말해주자. 1번 선지 풀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금리 중에 어디가? 여기 있는 금리 중에 뭐가 제일 금리가 높아? 여기 A가 제일 높죠? 단일 가격 설정에서는 최고 낙찰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1번 선지가 그러면은 단일 가격 금리는 5.05로 적용이 되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갑국의 국채금리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다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호가 단위라는 거는 이 금리들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장 작은 차이. 어때? 0.05에서 0.04로 갔지? 그러면은 여기서 차이는 0.01씩 차이가 나니까 호가 단위가 0.01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그 다음 3번. A사의 낙찰 금리는 경매 방식에 관계없이 5.05이다. 이걸 도대체 왜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묶는 게 어떻게 돼 있어? 자, 차등은 어떻게 돼 있지? 지금 여기 가장 높은 애부터 이 금리 간격 범위만큼 묶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너네가 잘 묶었는지를 생각해주면 돼. 자, 방금 뭐랬어? 가장 높은 게 0.05다. 그리고 금리 간격은 0.02야. 그러면 0.05에서 0.02만큼 낮은 데가 어디까지야? 0.03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룹 1. 여기가 그룹 1. 하나 나온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5.02에서 4.99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금리 간격이 0.02야. 그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 번째 그룹은 여기까지. 됐지? 그런 다음에 차등 적용에서는 어떤 금리를 적용해? 그룹 안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잖아. 가장 높은 금리. 자, 그럼 첫 번째 그룹에서 가장 높은 금리는 뭐야? 5.05. 두 번째 그룹에선 5.02.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룹은 얘 혼자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이 적절해지는 이유 이해돼? 경매 방식. 예를 들면 단일이든 복수든 차등이든 어쨌든 A사 같은 경우에 입찰 금리가 계속 5.05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D사. D사가 여기 있죠? D사 두 번째 그룹에서 금리가 가장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등 가격에서 했을 때 5.02 그대로 금리를 적용받는 거니까 4번이 적절이고. 그리고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F사는 어때? 가장 먼저 얘 채권을 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00억 원 전부를 다 얘는 채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억 원이 땡 200억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00억 밖에 못 사는 애는 무슨 사? 가장 위에 있는 A사가 100억만 살 수 있죠. 왜 그럴까? 이거 산수죠.
처음에 갑국 정부는 얼마 판대? 1000억. 자, 그럼 F사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겠죠? 200억 팔고, 200억 팔고, 200억 팔고 하면 600억에, 100억 팔면은 700억에, 그 다음 200억 팔면 900억이야. 그러니까 어때? 마지막 A사는 200억을 다 살 수가 없지. 1000억을 채우니까 100억밖에 안 남죠. 그래서 A사만 100억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소린지? 이렇게 우리가 이 지문을 보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가 재밌잖아. 너네 이거는 대답만 잘해줘. 자, 4번 문제 얘들아. 내가 읽어볼 테니까 말해줘. 자, 일반적으로 저조한 응찰률은, 자, 저조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이걸 안 사려고 해. 안 사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경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약화되는 거죠. 내가 왜 재밌다고 했는지 알지? 답이 1, 2, 3번 중에 나와야 왠지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 자,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거꾸로 한번 돌려야 돼, 그지? 가격을 내려야 되잖아. 가격을 내리려면 뭘 올려야 돼? 금리는 올려야지. 그러니까 약화가 된 다음에 상승 끝났어.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일단. 자, 그 다음에 다는. 그래서 채권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률을 뭐 하는 거다? 상승시켜주는 거지. 왜?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때? 내정 수익률을 정한 뒤 낮은 입찰금리를 제시한. 아까 말했던 입찰금리가 낮을수록 투자자가 이제 채권 가격을 비싸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판다. 이렇게 4번 문제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설명이 오래 걸렸는데